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미인이셨습니다. 미인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적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으셨고, 탤런트 제의도 많이 받은 적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엄청 많은 분이셨죠. 어머니에게 대시하던 분들 중에는 잘 나가는 의사도 있었고, 경찰관도 있었고, 국회의원 아들도 있었다고 할머니께서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남자 중에 저희 아버지를 골랐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깡패거든요. 진짜 사람 때리고 칼싸움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깡패요. 어머니는 처음에 몰랐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완전 속았대요. 순박한 얼굴을 하고서는 그냥 유통사업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깡패짓을 할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시까지 올리고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답니다. 어머니는 그간 밤에 늦게 들어오고 가끔 싸움도 하고 다니는 아버지가 의심스러웠지만 아버지가 사업하다 보면 이렇기도 한다며 어머니에게만큼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넘어갔답니다. 그때 어머니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아버지가 돈을 잘 가져다 주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임신 5개월 차에 깡패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대요. 의자며 상이며 다 엎고 접시도 깨고 말리는 어머니까지 밀치면서 아버지를 죽도록 팼답니다. 당신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 하는 일을 좀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하니까 그제부터 아버지가 돌변하더래요. 여자가 돼서 남자가 가져다 주는 돈만 받고 살림 잘하면 되지. 어디 남자 하는 일에 참견을 하냐 라면서요. 어머니는 무서우셨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라는 인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일을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고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다 못해 폭력까지 일삼았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돈도 안 가져다 주더래요.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 쓸 데가 어딨냐면서 맨 여자들 만나고 노름하는데 돈 썼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임신하시고 몇 달 살다 보니까 질린 거였나 봐요. 아주 나쁜 놈이었죠. 그러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고 낳은 후에도 아버지는 달라지는 게 없었대요. 저를 돌봐주지도 않고 맨날 밖에 나가기만 했대요. 오히려 애기 우는 소리 시끄럽다고 그전보다 더 나가고 더 화내고 더 때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집에서 저만 보신 거였죠. 사실 그때 어머니와 할머니 댁이 멀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할머니가 속상하실까봐 사실대로 얘기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악마 같던 아버지란 인간이 죽었답니다. 싸우다가 그랬대요. 술 먹고 시비가 붙은 건지 뭔지 실컷 맞아 죽은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순간에 과부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하더랍니다. 이제 맨날 안 맞아도 되겠구나. 이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겠구나 싶으셨던 거죠. 남들은 어쩌냐 딱하다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좋았다고 제게만 말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친정집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아무튼 국민학교 가기 전이었답니다. 어머니 코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더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단순히 피곤해서 나는 피가 아닌 정말 줄줄 피가 흐르더랍니다. 다들 놀라셔서 겨우 피 맞고 할머니랑 어머니랑 바로 병원에 가셨대요. 그땐 코에 상처가 났나? 요즘 너무 무리했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무슨 검사를 이것저것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의사가 어머니한테 죽는다고 했대요. 암이라고요. 그동안 왜 병원 안 왔냐면서 손 못 쓴다고 집에 가라 했답니다. 어머니는 눈물도 안 났대요. 어차피 꿈인데 왜 우냐고 할머니한테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집에 오셨답니다. 할머니는 집 오는 내내 우시고요. 저는 그때의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예뻤던 우리 엄마였는데 너무 말라가더라고요. 얼굴도 까매지고 입술도 맨날 말라있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랑 잤는데 그걸 아직도 후회합니다. 좀 더 곁에 못 있어 드린 거니까요. 어머니는 성격도 점점 바뀌어 가셨습니다. 의사 말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어머니는 많이 예민해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혼이 나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양치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그랬는데 어머니가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너 이가 그게 뭐야? 양치 똑바로 하랬지? 네, 잘못했어요, 엄마. 상냥하고 예쁜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신 건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양치도 못해서 어떻게? 엄마 없으면,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양치도 못하고. 어머니도 저 끌어안고 막 우시더라고요. 뭣도 모르던 그때는 어머니가 왜 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 말론 그래도 오래 버틴 거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 가족에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땅에 묻히는 걸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했던 마지막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정아,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알겠지? 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 말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 게 너무 죄송하셨나 봅니다. 저는 어머니 말대로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일도 하고 뭐 사달라고 떼쓰거나 하기 싫다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 국민학교 졸업하기 전에 할아버지도 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10살부터 할머니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한숨이 드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없으니 할머니 혼자서 많이 버거우셨나 봅니다. 힘드셔서 판매하는 품목을 줄이니 그만큼 사람들이 안 꼬이고 저도 키워야 하고 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이 둘밖에 없으니 할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중학생 때는 학교 끝나면 시장에 가서 할머니 옆에서 공부하고 손님 오면 야채도 팔다가 같이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고요. 할머니는 제가 엄마 없다고 기죽을까봐 도시락도 엄청 정성스럽게 싸주시고 돈이 없어 옷을 못 사 입으니까 할머니께서 직접 돌아다니며 저보다 큰 또래 있냐고 물어물어 옷을 물려받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할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일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은경아, 너 대학 가야지. 네?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할머니.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먹고 살기야 하겠지. 그런데 대학 나오면 더 좋은 거 먹으면서 더 잘 살겠지. 에이, 저 공부도 그 정도로 잘하지 않아요, 할머니.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냐? 이제 고등학교 1년 다녔는데 앞으로 2년이나 있는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안 그래? 그렇지만 저희 그 정도 형편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건 알아요, 할머니.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진짜 대학에 안 가는 이유를 말하자 할머니가 잠시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한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경아, 그 정도는 할머니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대학 꼭 가라. 요즘엔 여자도 다 대학 나오는 시대야. 내가 너희 엄마 떠날 때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 잘 키우는 거다. 내가 꼭 너 잘 키워서 하늘 가서 너희 엄마한테 보란 듯이 자랑할 거다. 너 좀 보라고. 이렇게나 잘 컸다고. 내가, 이 할미가 이렇게 잘 키웠다고. 할머니는 눈을 꼭 감고
먹먹한 가슴을 누르시며 말을 마치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랑 약속했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랑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할머니 말씀 잘 듣기로 한 거.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대학에 갈 결심을 합니다. 정말 2년 동안 죽어라 했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하니까 학원도 다닐 수 없었고, 딱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서 노력하니까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과는 조리과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저도 옆에서 거들면서 할 수 있는 요리도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친구들 저희 집에 불러서 떡볶이 만들어 먹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었고요. 그래서 요리를 좀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많이 먼 곳이었어서 저는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꼭 할머니를 만나러 갔었죠. 대학교 1학년 마쳤을 때였습니다. 방학이라서 할머니네 갔는데 할머니가 통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통장이지 뭐야? 저는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할머니가 만들었지, 너 어릴 적에. 통장 안에는 정말 큰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남은 학교 등록금을 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요? 알고 보니 그 돈은 할아버지 보험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보험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무서우셔서 할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여러 개 들으셨었나 봐요. 그 보험금을 안 쓰고 두셨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걸 왜 줘요? 할머니 돈인데. 그게 어디 내 돈이냐? 네 할아버지가 너 공부 다 할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고 허구한 날 말했는데, 공부 다 하기도 전에 떠났으니까 그건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돈이지. 은경아, 꼭 훌륭한 사람 되거라. 꼭 멋진 사람이 돼서 행복해야 해. 그땐 그렇게 큰 돈을 받는다는 것도 무서웠지만 할머니가 이 돈을 왜 주실까 하는 마음에 더 무서웠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통장 주는 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안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꼭 챙기라며 제 가방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갔는데 역시 불길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아남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유명한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요리를 좋아했는데 이걸 일로 하니까 마냥 좋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생각한 요리의 관념과도 다른 것 같고 분위기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심지어는 내가 조리랑 안 맞나 고민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호텔 주방에서 일한다고 하면 엄청 대단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자부심은 있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동기들한테 이런 말 하면 배가 불렀다고 하고 부럽다고 하면서 제가 그냥 투정 부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가족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출근해서 기계처럼 일을 했는데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호텔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하는 일은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빵이나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저는 나이도 제일 어리고 여자니까 스프 끓이고 달걀 삶고 하는 보조 역할만 주구장창 했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하는 일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주먹만 했던 반죽이 얼굴만큼 부풀어 오르는 것도 신기했고 케이크에 생크림 바르는 거며 그 위를 장식하는 것들까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 시간이 지나서 다들 퇴근을 했는데 저는 뒷정리를 하느라 남편은 새로운 케이크 디자인을 하느라
둘이 주방에 남아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봤죠. 선배님, 그거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럴래? 저는 남편이 케이크에 생크림을 바르는 걸 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 남편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크림 감촉이 신기했고 재밌었습니다. 어때? 재밌어? 네, 신기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완성된 케이크의 한 조각을 잘라서 제게 주었습니다. 제 생전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케이크는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급 호텔이라 그런지 달걀, 우유 같은 걸 다 최고급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이 좋구나 하면서 맛있게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빵 만드는 거 배우고 또 어느 날은 쿠키 만드는 거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추구하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시스템을 힘들어했고 내 손을 온전히 탄 나만의 상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같았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딱 1년 호텔에서 더 버티다가 나란히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9살, 남편이 31살 때였네요.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빵을 굽고 케이크를 만들고 8시부터 손님을 받고 다시 밤 8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했죠. 둘 다 하루에 5시간 겨우 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만큼 장사도 잘 됐고요. 그렇게 순탄하게 가게를 운영하다가 제 나이 30이 됩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희는 2세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일하고 싶었지만 아이 욕심도 있었던 터라 얼른 키우고 다시 일하자는 생각이 있었고 남편이 아이를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가게 운영하고 애도 보고 다 한다길래 약속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티는 안 내셨지만 시아버지도 은근히 아이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 어릴 때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만 계시거든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아이 가지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가끔 텔레비전 보시다가 아기가 예쁘다, 아기 못 본 지가 오래되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어느 정도 대화를 했던 때라 아버님께 저희 계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4개월이나 지났으면 심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달을 더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권유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노산도 아니고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팠던 적도 없는 사람인데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검사 마치고 며칠 뒤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뚜렷하지 않지만 배란 장애로 판단이 되고 임신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임신 준비를 한 1년 동안 많이 설레기도 하고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먹었고 남편이랑 저 둘 다 술도 잘 안 먹었고요. 백화점 가면 아기 용품 파는 곳 한 번씩 구경도 하고 애기 엄마인 친구들 만나서 정보도 얻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임이라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결과였습니다. 한동안은 완전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고 시아버지에게 죄송했습니다. 정작 남편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며 둘이 알콩달콩하게 살자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시아버지도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은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고 허전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좌절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이겨내야 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입구가 다 유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밖에서 빵이 잘 보여야 하니까요. 한가한 시간에 멍 때리면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리어카에 폐지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보니 폐지 줍는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저희 가게 앞을 지났는데 그만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시면서 폐지가 다 와르르 쏟아지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남일이라는 식으로 쌩하니 가버렸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냥 계세요. 제가 주울게요. 저와 옆에 지나가던 행인 둘이 할머니의 폐지를 모두 주워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행인들과 제게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네. 할머니, 안 무거우세요? 이거 고물상에 파시는 거예요? 네네. 무거워도 요즘 값을 잘 쳐줘서 많이 해야 해요. 그러시구나. 그럼 가볼게요. 고마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그날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문득 저의 할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꽃무늬 바지가 있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의 바지와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우연찮게 할머니를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빵 정리를 하고 있으면 가게 앞에 지나가시기도 했고 그 근처에 사시는 건지 퇴근할 때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랑 퇴근하는데 할머니께서 빈 리어카 끌고 가시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착한 아가씨, 안녕하세요. 집에 가시는 거예요?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골목만 돌면 바로라 괜찮아요. 그렇구나. 아, 빵 좋아하세요? 이것 좀 드실래요? 남은 거긴 한데 오늘 새벽에 만든 거라 상태는 아주 좋아요. 제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먹는 것도 좋아해서 빵 팔고 남으면 집에 가져가서 먹곤 했거든요. 그날도 남은 빵 몇 개 싸들고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우리 손주가 참 좋아하겠네. 고마워요, 아가씨. 별거 아닌걸요. 그럼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세요, 할머니. 네, 가요. 그날 할머니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다니시다가 그 늦은 밤에 집에 가시는 건가? 생활이 열악해 보이시던데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을까 싶었죠. 남편이 제 고민을 덜어주려 아이디어를 내보더라고요. 그럼 우리 박스들 나오는 거 그 할머니한테 드릴까? 빨리 다 모으시면 빨리 집에 가실 거 아니야. 자기, 할머니가 우리 가게 앞 지나가실 때 본 적 없지? 한가득이야, 한가득. 매일 그렇게 하셔. 빨리 모은다고 그냥 가실 분이 아니야. 그럼 반대로 우리가 폐지를 살까? 폐지를? 응. 할머니 박스 같은 것도 모으시잖아. 우리가 박스 필요하다고 하고 고물상보다 훨씬 많이 드리면 되지. 괜찮다. 그럼 똑같이 일하셔도 많이 버시겠네. 다음 날부터 저는 일하는 내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지나가시나, 혹시 벌써 지나가셨나 하면서 하염없이 방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할머니가 저희 가게를 지나시더라고요. 저는 놓칠세라 잽싸게 나가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또 보네요. 할머니, 혹시 그 폐지 중에 박스도 있나요? 그럼 박스가 대부분이지. 왜요? 그 박스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응? 이 박스를? 네, 제가 박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고물상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어, 그래요, 그래. 박스 필요하면 줘야지.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고물상은 키로당 얼마나 쳐져요? 제가 훨씬 많이 드릴게요. 박스가 정말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박스를 챙기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머뭇거리시더니
제 가게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 혹시 돈 말고 빵으로 받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손주가 여기 빵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좋아해서.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 지날 때 빵 하나 사가려고 했는데 돈은 안 줘도 되니까 빵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순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감 없이 쭈뼛거리며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박스 3개를 챙기고 빵 10대 개를 싸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안 필요해. 너무 많아요. 장사도 해야지. 에이, 그게 뭐가 많아요. 저는 하루에 그것보다 더 많이 먹는걸요. 손주분 드리고 할머니도 드시고 다른 가족분들도 다 같이 드세요. 아, 박스 감사해요, 할머니. 아휴, 네, 네, 조심히 들어가요.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족분들이 맛있게 빵을 드실 상상을 하니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할머니의 박스와 저희 빵을 교환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 오늘 박스가 필요 없으니 빵만 가져가시라니까 기어코 빵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빵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쨍쨍한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 더위에 혹시 나오셨으려나 걱정되어 빵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역시나 그날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등이 굽은 할머니의 키와 비슷한 키의 남자아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의 남자아이는 파란색 나시티에 헐렁한 반바지를 입고 할머니의 리어카를 같이 끌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진짜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나오셨어요? 옆에는 손자시구나. 네, 제가 쉬질 못해서 애 방학이라 심심하다길래 손 좀 보태라고 했죠. 안녕, 네가 기준이구나. 할머니께서 손자 얘기를 자주 하셔서 이미 이름을 알고 있던 저는 친근하게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면서 해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유치가 빠졌는지 양쪽으로 똑같이 이가 없었는데 그게 엄청 귀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빵집 사장님. 아줌마 알아? 그럼요. 저 여기 빵 엄청 좋아해요. 여기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짱! 와, 너무 고마워. 아줌마가 앞으로 맛있는 빵 더 열심히 만들게. 네. 천진난만하게 우는 아이가 예뻐서 뚫어져라 보는데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더라고요. 할머니도 양볼이 빨갛게 익으신 게 많이 더워 보이셨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안에서 빵 먹고 갈래? 가게 안은 시원해. 우와, 네, 네, 좋아요. 아이는 저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살에 치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가게 앞에 옮겨두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게 안에 앉아서 빵 드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이 2테이블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맞이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만 빙수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저는 일단 빵 대신 빙수를 할머니와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우와, 저 빙수 엄청 좋아해요. 진짜 맛있다. 할머니, 먹어봐. 짱이야. 뭐냐. 할머니와 기준이가 맛있게 빙수를 먹는 모습을 뿌듯하게 보고 있는데 문득 기준이 부모님은 방학인데 기준이 안 돌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벌이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습니다. 기준아,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저 엄마 아빠 없는데요. 기준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얘 어릴 적에 죽고 내가 키워요. 아빠만 죽었잖아 할머니. 엄마는 도망가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말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엄청난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미안해, 기준아. 아줌마가 몰랐어. 아유, 내가 말 안 했잖아요. 좋은 얘기도 아닌 거 떠들어서 뭐 하나 해서. 그럼 할머니랑 기준이 둘이서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자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실 거며, 기준이는 얼마나 외로울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준아, 혹시 또 빙수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아이고, 괜찮아요. 미안해서 안 돼. 기준이가 아까처럼 해맑게 웃는데 할머니께서 죄송하신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사실 빙수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넣으면서 만들어 보는데 매번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네요. 기준아, 와서 좀 먹어줄 수 있어? 네, 네. 진짜 짱! 제가 다 먹을게요.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좋아하는 기준이를 보며 이런 거짓말 100번이고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할머니와 기준이가 그렇게 떠나고 기준이는 정말 저의 가게를 자주 찾아주었습니다. 기준이는 참 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기준이 엄마는 기준이 낳고 도망가고 기준이의 아빠는 기준이가 4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준이의 친할머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왜 도망갔을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주눅들 법도 한데 기준이는 항상 밝고 자신감도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가끔 시간 될 때 숙제도 도와주고 공부도 봐줬는데 습득력도 빠른 똑똑한 아이였죠. 할머니는 기준이가 저희 가게에 와 있을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기준이가 오는 게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가끔 반찬도 나눠주시고 찐 옥수수나 떡 같은 것도 해다 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오신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네, 나 오늘은 부탁할 게 좀 있는데. 네네, 뭔데요? 할머니께서 리어카에서 검은 봉다리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검은 봉다리를 상의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웬 낡은 책 같은 걸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주신 집 가보인데 종이 쪼가리 어디 쓰지도 못할 것 같고 내가 읽을 것도 아니고 해서요. 이거 좀 팔아줄 수 있을까요? 아, 네. 한번 볼게요. 한눈에 보아도 오래되어 보이는 책을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어느새 남편이 옆에 와 있더라고요. 이거 꽤 귀한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집이 그런 거 있을 집안도 아니고 그냥 옛날 책 같은데 뭐 돈 10만 원이라도 나오나 궁금해서요. 저 아는 형님이 이쪽으로 잘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부탁해 볼게요. 아이고, 네네. 감사해요.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인사를 하시고 다시 리어카를 끌고 떠나셨습니다. 계속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남편이 그 책을 가져가서 지인께 물어물어 감정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감정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검은 봉다리에 아무렇지 않게 들고 오신 그 누리끼리한 책 같은 게 고문서라는 겁니다. 그것도 감정가 7억의 고문서랍니다.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어나서 7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건 들었어도 7억짜리 책이 있다는 건 또 처음 듣는 얘기였으니까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구나. 할머니께서 더 이상 리어카 안 끌고 다니시고 남은 생 편히 누리다가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감정받고 온 다음 날 가게 밖 들락날락 하면서 할머니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리어카가 보이자마자 바로 뛰어갔죠. 할머니, 그거 7억이래요. 무려 7억짜리 고문서래요. 댁에서 아주 귀한 걸 갑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대요. 할머니께서 제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너무 놀라셨는지 눈물을 막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내가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결혼도 저보다 15 많은 사람한테 팔려가다시피 했고, 시댁살이 하며 아들 하나 낳고, 자식도 많이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나 물려주고 세상 떠나셨을 때 많이도 미웠는데, 이렇게 귀한 거였네요. 아니, 그때 미워하지 말걸. 감사하다고 할 걸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기준이한테 물려줄 거 하나는 생겼네요. 기준이는 저 안 미워하겠어요. 할머니, 기준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의 눈물에 저도 모르게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말하지 않으셔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감정사 만나서 공문서와 7억을 맞바꾸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좀 마음의 짐들, 고생하시는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랬는데 며칠 뒤 다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7억을 가지고요. 할머니는 상에 7억이 든 가방을 올려놓으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또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정 부탁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서요.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엄청 망설이시더라고요. 내가요, 실은 죽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올 초에 나라에서 노인들 무슨 검사해준다길래 갔었는데 제 심장이 고장났대요. 의사가 큰돈 드는 수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양반도 모른대요. 수술 받아서 잘 살 수 있을지를. 잘못하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그럼 우리 기준이가 수발 들으라는 건데 할머니가 돼서 어떻게 그래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수술 안 받겠다고 나오고 매일 기준이 걱정만 했거든요. 무슨 센터 같은 것도 찾아보고 보육원도 보고. 근데 참 저도 욕심쟁이지. 그게 싫어요. 우리 기준이가 부모도 할미도 없이 그런 곳에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요. 내가 이 돈 다 줄 테니까 우리 기준이 성인 될 때까지만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우리 기준이 말 참 잘 들어요. 애가 모난 데가 없이 너무 예뻐요. 내가 여기 사장님, 사모님 말 꼭 잘 들으라고 신신당부할 테니까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냥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애 잠잘 곳만 해주고 그래줄 수 있을까요? 기준이가 제 앞가림 할 수 있을 때까지만 내가, 내가 진짜 부탁할 곳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셨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남의 아이를 맡게 되었으니 당황스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절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을 봐서도 그럴 수 없었고요. 저는 일단 할머니를 진정시켜 드리려 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은 다시 가보셨어요? 할머니가 가셨던 병원 어디예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까요? 내가 안 그래도 이 돈 받고 제일 먼저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해 봤어요. 죽는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이번엔 의사가 죄송하답니다. 할머니, 기준이 잘 키울게요. 사랑 많이 받는 아이로 제가 잘 키울게요. 감사해요. 저희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고 더 많이 우셨습니다. 고맙다며,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과의 약속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해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말 잘 들으라는 약속도 잘 지켰고, 저 공부시키신다는 할아버지 뜻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할머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한 명의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기준이를 잘 키우는 일,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기준이를 부탁하고 일주일 뒤부터 기준이는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 하루는 원래 살던 할머니 집에 번갈아 가며 생활을 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기준이었는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기준이한테 계속 얘기하기도 하셨다더라고요. 할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니까 빵집 사장님, 사모님 말 잘 듣고 지내라는 거요. 어린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준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마음도 넓은 아이더라고요. 아마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던 아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준이가 할머니 집에서 자는 날이었는데 울면서 빵집에 오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누워서 일어나질 않는다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데 심장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할머니 장례도 치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저희에게 남겨주셨던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 전화 걸었는데 장례 치르는 내내 오신 분은 10분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순간까지 외롭고 고독하게 할머니는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잠깐은 기준이가 좀 힘들어 했습니다. 말수도 적어져 있었고 저희를 어려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저희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도 낳아본 적도 없는 저희에게 10살 아이 육아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기준이가 좋아하는 만화는 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학교에선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어떤 대화법을 해야 하는지 참 많이도 공부하면서 기준이에 대해 알아가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기준이도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아줬는지 끝내 마음을 열고 저희를 대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벅찬 기분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준이한테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단 한 번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는 이미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고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생생한데 저희를 부모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지인들이 어떻게 남의 자식을 키우냐? 그것도 다 큰 애인데 어쩜 그러냐? 부모 취급도 안 해주는데 감당되냐? 사춘기는 어쩔 거야? 말이 참 많았는데 다 연 끊어버렸습니다.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저는 싫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면 나도 키운다며 저희를 속물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들이 뭐라고 하던 기준이만 보고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을 사용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당연히 돈을 썼습니다. 할머니께서 쓰라고 주신 돈이었으니까요. 저희 생활비나 기준이 옷값 이런 건 일체 다 저희가 버는 돈으로 했고 달달이 나가는 기준이 학원비, 대학교 등록금 딱 이렇게만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대학 졸업할 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 몽땅 통장에 가만히 놔뒀었거든요. 학원비, 등록금 필요할 때만 빼서 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자가 계속 쌓여서 기준이 대학 졸업할 때 보니까 할머니가 주셨던 돈보다 더 많아졌더라고요. 아무튼 이 돈을 기준이한테 주려고 기준이 졸업식 날 외식하면서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기준아 이거 받아. 기준이가 갸우뚱하며 통장을 열어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가짜 통장인가? 이벤트 하는 거예요? 무슨 가짜야. 진짜 통장이지. 네? 이거 돈인데? 그것도 엄청 많은 돈인데요? 기준이 할머니께서 주신 돈이야. 네? 할머니가 기준이를 저희한테 맡기실 때 돈을 주셨다는 걸 기준이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죠. 아직 어릴 때였고 혹시나 기준이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를 주시며 기준이를 맡겼는지 기준이는 졸업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구나. 이제 진짜 사회인이 되었으니까 너한테 줄게. 할머니께서 기준이 성인 될 때까지만 봐달라고 하셨잖아. 이제 대학도 졸업도 했고 취직도 했으니까 이제 이건 네 거야. 기준이가 할머니 생각이 났는지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통장을 다시 닫고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응? 원래부터 네 거였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사장님하고 사모님한테
저 키워주신 값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제 거 아니고 사장님 사모님 거예요. 아니야, 기준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니? 사장님이랑 사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저는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이미 저한테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주셨잖아요.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저 이 돈 받을 자격 없어요. 이 돈 받으면 하늘에서 할머니가 저 혼내러 오실걸요. 할머니 얘기를 하며 웃는 기준이는 10살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통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기준이는 그제서야 다시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재작년 일이네요. 제가 그 돈을 썼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직도 통장에 고이 모셔뒀어요. 우리 기준이 나중에 결혼할 때 주려고 한 푼 건들지 않고 놔뒀습니다. 자랑 하나 보태보자면 그렇게 똘똘하던 기준이 지금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돈 꽤나 많이 받으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라고 꽃다발이랑 케이크 사들고 오면서 비싼 가방 하나 사들고 왔더라고요. 이런 거 뭐하러 샀냐 한마디 하긴 했는데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평생 자식 복 없이 남편이랑 둘이 퍽퍽하게 늙어갈 줄만 알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기준이 키우며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고려했던 인생에 활기를 준 것도 기준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기준이를 저희한테 맡기시며 감사하다고 정말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감사한 사람은 저희였습니다. 저런 천사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얼마 전에 기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모시고 산다고요. 기준이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기준이를 잘 키웠구나. 사랑을 많이 주었더니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커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가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던데 얼른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으면 하네요. 기준이가 사랑해줄 또 한 사람이 생긴 것이니까요. 사람 인연 일부러 맺으려면 힘들지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이렇게 가족보다 끈끈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